네, 이제 또 투자론 내용을 볼까요? 41번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나오면 그냥 가볍게 푸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자 이자 집으로, 그래서 얘가 지분 투자액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더한다고 그랬죠? 이자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총 수익이고 여기서 저당 수익을 뺀 게 지분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이득, 순영업이익, 네, 순영업이익이 소득이득이죠. 순영업소득이라고 보통 나와요. 근데 순영업이익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 플러스 자본이득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어디에 곱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에 곱해요. 당연히.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하죠? 대출 금액에 곱하겠죠. 그럼 얘를 곱하면 10억에 1%니까 얼마? 1천만 원. 그 다음 이자를 이제 빼줘야 돼요. 이자는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한다? 대출액에 곱해야지 부동산 가격에 곱하시면 안 돼요. 6억에 4%니까 2,400. 빼주면 3,600. 그럼 분모는 총 투자액 10억이 들어간다. 자기 자본 4억이 들어간다. 4억. 36 나누기 9는 36 나누기 4는 9죠. 9. 네. 9%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는 꼭 풀어야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백선에 뽑아놓은 계산 문제들은 웬만하면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 42번.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금융이 없는 거죠. 그럼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없네요.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금융이 주는 효과가 지렛대 효과. 금융의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타인 자본을 8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래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은 뭐였냐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하나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체 총수익을 뭐로 나눠요? 전체 총투자액으로 나누면 되겠죠? 총수익률. 그러면 얘의 경우에 만약에 얘도 그렇게 풀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소자 이자죠? 얘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분 투자액이었어요. 그럼 소득이득 들어가죠? 연 3천만 원? 그 다음 자본이득은 얼마래요? 2%에 10억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2천만 원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남의 돈이 없으니까 이자는 빵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죠. 얘는 10억이죠. 그럼 얘는 5%? 5천만 원을 10억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답은 지금 몇 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만 지금 제낀 거죠, 지금.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봤더니 이제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얼마로 빌린대요? 5% 이자율로 빌린다고 돼 있죠. 그럼 총 수익률이 지금 얼마를 구해 놓은 거예요? 총 수익률이 5%죠? 그럼 총 수익률이 5%일 때 남의 돈을 5%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게 총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같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분과 총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있는데 이때 총 수익률이 5%고 저당 이자율이 지금 5%잖아요? 대출 이자율이. 그럼 당연히 얘도 얼마다? 얘 5%죠? 얘를 가중 평균해서 얘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평균 낸 금액과 평균 낸 비율과 하나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남의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얘가 둘이 같으면 얘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분 수익률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때 계산할 때 주의하실 건 타인 자본 80%면 이걸 만약에 계산하실 거라면
부동산 10억 중에 80%가 남의 돈이죠. 그럼 지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20%니까. 대출이 8억이고. 그럼 8억에 몇 프로니까? 대출이 지금 8억이죠. 지분이 2억이에요. 그럼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해야 된다? 대출액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00만 원? 지분 수익 1,000만 원. 지분 투자액 얼마로 나누면? 2억으로 나누면 5%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교가 꼭 되셔야 돼요. 그 다음 4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부분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여러분 위험 선호형이 있고 위험 회피형이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투자자가 어떤 유형인지 대답해 보세요. 수익만 따지고 위험의 크기는 아예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위험 중립형. 네.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해요. 이 사람은 높아졌을 때를 보는 거죠. 누구예요? 위험 선호형. 그럼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위험 회피형. 우리는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까지 다 뭐로 나왔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할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보수적 투자자부터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니까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경사가 급했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높은 곳에서 얘는 뛰어내려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최저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덜 싫어한다, 더 많이 싫어한다? 위험을 덜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조금만 요구한다?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가가 조금만 줘줘도 이 위험을 감수한다? 대가 조금, 완만? 완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의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최저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이제 기억.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은 체계적 위험 3총사였죠. 시장 위험이었잖아요. 시장 위험.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위험 맞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해버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발생한다. 떠넘길 수 없다. 고정금리는. 그래서 뭘 선호하는 거다? 변동이자율. 그래서 변동시킴에 따라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다? 차입자에게.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었다. 기억나셔야죠. 그래서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렇죠. 그 다음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란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인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수익이 낮은 아래 것들을 지배하죠. 네.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으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효율적 전선 자체가 동일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더 얻고 싶으면 뭘 더 감수해야 돼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내용. 그 다음. 그러니까 디귿은 O, 리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X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니까 얘는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 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 비체계적 위험으로. 그래서 맞는 건 1번.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4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 기대되는 게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 커야 투자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것. 수익률은 크게 세 가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있었고 요구 수익률이 있었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돼야죠. 2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 얘 수익이 같다는 얘기죠? 그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것? 위험이 작은 것.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큰 것, 작은 것?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 그 말은 B가 위험이 더 큰 거죠? 그럼 뭘 선호해야 된다? A지 B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다음 3번.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자 볼까요?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을 덜 싫어한다?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다? 적게? 적게 요구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대가 조금? 완만? 실제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하죠. 4번. 투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뭐가 큰 거다?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거죠. 근데 그때 위험 중에 비체계적 위험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더라.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건 아니었죠. 근데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용 쓰는 재주를 총동원해도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무슨 위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왜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또 짓고 계세요? 그래서 4번 5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시간에 대한 대가가 커지면 투자자의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커지죠.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 맞아요? 근데 질문. 칠판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만나보세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위험 할증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네요. 큰일 날라고. 지금 잠깐만.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무엇에? 무위험률에. 얘는 그 투자 자체에서 끄집어낸다. 일반 경기 상황에서. 일반 경기 상황에서 끄집어내요. 네.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대가, 그 해당 투자의 위험에 대한 대가였죠. 이게 위험 할증률이었잖아. 그 다음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한다, 빼서 구한다?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커져요. 얘들 더해서 얘니까 무위험률이 커지면 얘 당연히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얘 커져요? 커지죠. 예상된 물가 상승이 커져도 얘 커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거? 아니죠. 아니, 시간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주의를 해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냐면 무위험률 커지면 뭔가 커져요. 외웠어. 근데 무위험률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 그러면 X잖아요.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 45번. 빌라의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빌라의 기대 수익률이 10.5%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 상황의 괄호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빌라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경기 상황이 비관적 또는 불황이죠. 그리고 정상, 보통, 그 다음 낙관적,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이 모두 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겠죠. 당연히 언제 높겠어요? 호황일 때 높겠죠. 그럼 불황일 때 낮겠죠. 그럼 보통일 때는 중간일 거예요. 그럼 걔들을 뭐해서 구한다? 가중평균에서 구하겠죠. 왜냐하면 그 확률이 다 같으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비관적인 확률이 20%, 정상적이 50%, 낙관적이 30%면 각각 그 예상되는 수익률을 곱하고 다 더해버리면 된다? 이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얘를 뻥하니 뚫어놓으면 문제 푸는 요령은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옆으로 곱해서 1이고 얘는 얼마고? 4.5? 얘 넘긴다? 이 셋을 더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얘를 넘기면 5.5를 빼면 5가 남는다? 얘가 전체적으로 5만 남았죠? 얘가 5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0.5에 얼마를 곱해야 5가 돼요? 10이잖아요, 10.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빌라의 기대 수익률이 10.5%면 빌라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10.3%인 투자자는 투자해요? 지금 아주 돌림 노래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오답을 얘기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서 오답을 얘기하죠. 요구하는 수익률이 10.3%면 자기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게 크잖아요. 이걸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외우지 말라고.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게 크면 투자하죠. 그 내용이잖아요. 돌림 노래 하고 있는 거 진짜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를 빨리 못 푸는 이유. 먼저 선빵을 날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 풀어야 되니까. 네? 46번.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수익이 더 낮은 아래에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 아래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달리 표현해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은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예요.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작아서 위험이 큰 애들을 지배하는 거죠. 위험이 큰 애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얘 선이 얘 위험이었고 얘 수익이었잖아요, 여러분. 되시나요? 꼭 비교를 해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 A가 만약에 있다면 A가 지배하는 공간은 수직 그리고 수평 그린 다음에 이 선상, 이 안의 공간, A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얘를 따져보면 뭐가 동일해요? 동일 위험에서 얘가 수익이 제일 높죠? 수익이 낮은 밑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거죠, 지금. 아래 것들을 지배하잖아. 그럼 지금 A,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위험이 더 큰 애들을 지배하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헷갈린다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오른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X잖아. 왜 X냐면 동일 위험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한다 그러면 동일 위험이면 이제 수익을 따져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좌우는 위험이죠. 또 위험을 따진 거잖아. 위험. 그러니까 X라고. 네. 눈을 보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다 알 수 있어. 네. 그래서 기억은 5예요? 5죠. 니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인 위험은 아무리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피할 수 없죠. 시장 전체 모든 투자는 영향을 끼치니까. 얘네요. 그 다음 디귿.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며 마이너스 1인 자산들로 구성을 하면 얘는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 그래서 얘는 구성자산 수를 쭉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도 줄일 수 있다? 네.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총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시장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만 남겠죠? 그 내용이 되죠. 5. 그 다음 리을. 투자자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이유는 최적은 우리 어떻게 외웠죠? MM? 무효적? 그래서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자산이 만나는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 그 얘기였어요. 이 내용.
그래서 투자자별로 효율적 전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무차별 곡선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죠? 예, 그네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건 3개네요.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47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 우리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공부했죠? 걔들 다 단리로 계산해요? 복리로? 복리 방식이에요. 그 다음 2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었죠.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해요. 아니면 저당상수의 역수인 뭐로 나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냥 현가계수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지. 그래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의 계산은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내가계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죠. 3번. 10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 그럼 3억 적금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적금액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뭘 곱한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는 거죠. 상환기금 계수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로 나눠요? 걔의 역수인? 연금의 내가 계수로 나누는 거죠. 현가 계수로 나눈다 그래서 X였죠. 그 다음 4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럼 다 모았으니까 일시불이 됐죠? 그럼 거기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됐죠? 맞나요? 그럼 결국은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가치가 얼마인지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부분에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곱한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곱한 게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잖아요. 그럼 미래가치가 나와야 돼? 현재가치가 나와야 돼?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오죠? 그럼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미래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 그러면 얘는 미래가치 계수해야 된다고. 지금 이 둘을 합쳐서 곱했을 때, 이 둘을 곱했을 때 지금 얘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 출발이 뭐예요? 연금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간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겠지. 원래 원리는 뭐냐면 이런 원리였죠. 연금들이 있습니다. 연금들이 있어요. 이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뭘 곱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딱 곱한 순간 얘는 이제 일시불이 된 거죠. 얘들 다 모아서 이제 일시불이 됐죠. 현재금액. 여기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또 곱했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했어. 얘 20년을 곱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 20년 뒤 금액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20년 뒤 일시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20년 뒤에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곱한 거나 얘를 곱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식을 보면서 식이 그렇다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지우라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연금의 내가 계수가 나온다고. 그럼 반대로 잘 보세요. 연금의 내가 계수에 곱해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얼마일까 구했다가 거기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얘가 현재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뭘 곱한 거랑 똑같아? 연금의 현가 계수 그냥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우라고요. 네?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된다. 지금 그 얘기지.
에? 지금 그 얘기라고. 5번. 저당상수의,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맞죠? 5번.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예요? 역수죠? 역수끼리. 4와 4분의 1은 역수죠? 그럼 2를 곱하면 1이 나와요? 1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아니.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라면서요. 그럼 제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상수에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1을 곱하면 1이지. 무슨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요. 틀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질문.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과 계수는 역수죠. 그럼 그 둘을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나와요? 1이 나온다고. 1. 지금 그 얘기라고. 그 다음 48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대요.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10년 만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한번 그려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렵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1년이 있고 1년 초가 있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연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 3번 연금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연말에 붙는다고 그랬죠, 3천만 원씩. 그럼 3천, 3천, 3천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건 얘를 한꺼번에 3년 말에 받으면 얼마일지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3년 말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1년 말 금액은 몇 번 붙는 거예요? 이자가 몇 번 붙어? 3년 말까지 2번 붙죠? 10% 이자가 2번. 그러니까 1.1에 몇 승? 2승을 곱하면 되죠. 그럼 2년 말에 집어넣은 애는 1년 붙죠? 얼마 붙는지 보면 되잖아. 1년 동안 이자가 붙는 거고 얘는 1년 말에 붙은 건 2년 말까지 1년, 3년 말까지 1년, 2년 붙은 거고. 그래서 얘는 1.1에 1승 곱하면 되고 얘는 3년 말에 3천만 원은 하나도 안 붙죠? 3년 말의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럼 3천에 곱하기 1.1 곱하기 1.1은 3630이고 얘는 3300이죠. 그럼 더하면 9930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연초라면 연초에 3번 부었다면 연초라면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밑에다 바로 적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1년 말이고 1년 초가 있겠죠. 이때는 2년 초로 적어도 돼요. 3년 초, 3년 말이겠죠. 네. 그럼 연초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으니까 1년 초에 집어넣었대요. 초에. 3천. 뭐가 다른지만 보세요. 3천, 3천이에요. 맞죠? 3년 뒤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대요. 얘들 다 미래가치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자가 몇 번 붙었는지를 보면 돼. 그럼 첫 번째 거는 한 번, 2번, 3번 붙었죠? 1년 초에 붙으면 1월 1일 날 부었다면 12월 31일까지 한 번 붙잖아요, 이자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1.1에 몇 승? 3승이죠. 얘는 2번 붙었죠? 2번 이자죠. 얘 한 번 붙었죠?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꼭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저 보세요. 이 얘기라고.
2021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10% 이자로. 그럼 2021년 12월 31일 연말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연초에 붙은 건 1년 붙었잖아, 지금. 1년 집어넣어 놨잖아. 그러니까 걔는 1.1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10%씩 해마다 붙는 예금인데, 이자가 붙는데, 연말에 부었어. 2021년 12월 31일 날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2021년 12월 31일에 이자가 붙어요? 그 금액 그대로잖아. 지금 그 얘기라고, 지금. 네? 지금 그 얘기라고. 49번.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다만 빵년차의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이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 할인율은 10%,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79079. 일시불의 현가계수 얼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때 이 문제 푸는 요령이 뭐였죠, 여러분? 자,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순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순현재 가치는 뺀 건가요? 순이 나오면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죠. 그럼 지출의 현재 가치는 여기 보이나요? 이게 지출의 현재 가치 바로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나와 있는 이 수입들을, 얘들은 플러스니까 들어오는 돈들이잖아요. 그럼 이 수입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계수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수입들이 연금이라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될 거고,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그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네요. 아니, 현가 계수를 곱하면 현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럼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고 연금이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연금이 틱하니 보이는 건 130 연금 4번이 보이는데 연금의 현가 계수 5년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5년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얘를 130을 빼면 얼마가 남는다? 1300. 이 둘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였지. 그럼 얘는 130 연금 몇 년? 5년 연금이잖아요. 그럼 130 곱하기 5년 연금의 현가계수 3.79079를 곱하면 이 130만 원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 맞죠? 그리고 남은 1,300만 원은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일시불이죠. 그럼 이 일시불은 미래 가치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고 싶으면 5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1,300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곱해야죠. 아니 잠깐만, 일시불이면 이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고치고 싶어. 그럼 뭘 곱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1,300이 나오죠. 그래서 1,300에서 얼마를 빼면? 1,000을 빼면 300이 된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분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쉽게 풀었고 아니면 못 풀었겠죠, 실은. 그 다음 50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할 때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뭐였죠, 여러분? 조순전후 경조세였어요. 그때 항상 소득이 발생하면 경조세를 빼죠. 그때 보유기간 중에 경조세의 이름과 양도시의 경조세의 이름이 달랐죠. 네. 그럼 보유기간 중에 경은 이름이 뭐예요? 잠깐만,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영업경비? 네.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계산식은 가공기, 조순전후, 사이 뭘 낀다? 경조세. 경조세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비는 영업경비고 공정결 세손 유감이었죠.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위에서 이미 뺀 공실충당금. 정 말고 결손준비금 여기 불량부채 충당금에서 이미 뺐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밑에서 빼잖아. 그래서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걔들이 빠진다고 그랬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저는 얘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다 원리금이다? 원리금. 그래서 저당에게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 저당 이자율?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이자율을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요? 저당 상수 곱하죠. 저당 상수. 근데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저당 이자율을 곱해야죠. 됐나요? 그럼 빼면 세전이에요. 여기서 세금 빼죠. 이때 세금은 무슨 세? 영업소득세?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 팔고받은 금액 매도가액에서 경조세를 순서대로 빼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팔고받은 금액에서 내는 세금은 자본이득세다, 영업소득세다? 자본이득세. 그럼 얘 세금이면 위에는 세전, 밑에는 세후. 당연히 세금을 내기 전, 세금을 낸 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분이 복귀된 금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이죠. 그럼 매도가액에서 무슨 경비 빼면? 이거 대답 못하면 꽝이야, 꽝. 무슨 경비? 매도 경비 빼면 순매도액이고 순매도액에서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갚으면 상환, 미상환. 미상환, 남의 돈 두 글자? 저당. 남은 돈, 잔금.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액을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 거기서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죠. 얘도 작아지는 거죠. 그때 주의하실 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은 작아지죠. 저당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은 거죠. 세금 없을 수도 있어요. 크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다시 가능조소득은 빼서만 유효총소득이 나와요? 빼고 더해요? 빼고 더하죠. 얘는 빼는 거고 얘는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효총소득이 더 작지 않을 수 있죠. 뭐가 더 크면? 공실이 빵인데 기타 소득이 주차장 수입 등이 존재하면 얘 더해진 만큼 얘가 더 커져버리죠. 커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작겠지만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이때 조순, 전후는 수입이거나 수익인데 얘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있어야 되죠. 그때 조순은 무슨 투자액과 연결? 총 투자액과 연결. 조순 총리. 전후는 뭐랑 연결? 지분 투자액과 연결. 그 짝꿍이 어긋나면 틀렸다는 얘기했어요. 네. 세모승수는 뭐 분해? 세모분의 투자액. 세모가 조거나 총이면 총 투자액이고 전이나 후면 지분 투자액. 꼭 비교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 얘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하라고 얘기한 순간 보유기간 양도. 보유기간이라고 여기 준 거예요. 이걸 양도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양도시 내용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지. 얘 세후니까 다 적용하는 거죠. 이게 세전이면 영업소득세 빠져야죠. 되셔야 됩니다. 그럼 자본이득세 빠지죠? 양도시니까. 매도경비도 빠지죠? 그럼 임대료 수입이 가죠? 가능총소득. 이자 상환에 저죠? 네. 그 다음 영업의 수입이 기타 소득이죠. 가공기, 기. 대체충당금 우리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하죠? 영업경비에 포함돼서 뺐고 그 내용. 전원일기엔 순이가 살고 뿔때 안경을 쓰고 세금을 내러 간다. 뿔때 마감? 그 내용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개? 4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51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은 쫙 타고 들어가면서 문제 푸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푼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는 경우에 이 문제를 푼다, 안 푼다?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풀지 않을 때 어디를 찍으라고 그랬죠?
5번 아니면 4번을 찍으라고 그랬죠?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계산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영업소득세 계산, 과세상 소득의 조정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년간 계속 4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5번으로 다시 갑니다. 네, 5번으로 가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쫙 집어넣고 풀면 돼요. 맞죠? 그래서 지금 500만 원에 40호니까 2억. 네. 공실 10%니까 2천만 원 빼면 1억 8천? 1억 8천에 운영비용, 영업경비 2천 빼면 1억 6천? 네.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가 1억 6천이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이때 빼는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이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니까 6천이 들어가야 돼요, 2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2천만 원은 뭘 얘기한 거죠? 원리금 상환액이 6천이면 원금 상환액이 4천일 때 이자 지급액은 2천이죠. 얘는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라고. 그러니까 6천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1억. 그럼 1억에서 세금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순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순2, 순원이. 순이 이자 지급분 빼는 거죠. 이자 지급분이 2천이잖아 지금. 네. 그러면 1억 4천이고 여기까지. 뿔때 마감. 뿔때 마감.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 상각비죠. 그럼 500 더하고 1,500 빼면 1,000만 원 빼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그럼 1억 3천에 소득세율 30% 곱하면 3,900? 그래서 얘가 3,900이 계산됐던 겁니다. 그럼 얘는 6,100이어야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웬만하면 풀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얘는 계산 문제 중에 웬만하면 풀지 말자고요. 그런데 시간이 남어. 근데 어떻게 푸는지도 알아. 그럼 풀지 말아야 돼요? 풀어야 돼? 풀어야죠, 그러면. 그때는 풀어야지, 당연히. 네? 네가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풀고 싶은데 시간이 남는데도 엎드려 자면서 안 풀고 그러면 안 돼요. 52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을 반영하나요? 취득, 보유, 양도 시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하잖아요.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이 지분에. 양도하면 지분이 복귀한다. 세후 지분 복귀.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온다. 맞아요. 그 얘기였죠. 그게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지만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세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어림셈법. 2번. 단순의 수기간법은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했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3번.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가가 0이라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은 거죠. 네. 그럼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돼요? 1이죠. 이거 바꿔서 문제 나오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기억이 안 나면 영순위가 1수 찍는다 뭐 이렇게도 외운다고 그랬죠. 정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 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고개 드시고 이게 포인트였어요. 민감도 분석은. 어떤 한 요인이 변함에 따라 수년가가 변동되는 정도를 따지는 게 민감도 분석. 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일수록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공부할 때 옆에 사람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더니 주먹 쥐고 2대 치면 위험이 크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위험이 큰 투자예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문제 나오냐면 민감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작다 그러면 X라고요. 그럼 민감도가 큰 요인을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됐나요? 네. 그 다음 5번.
복수에 투자하는 투자 결정 시 결과가 다르대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달라. 뭐가 이쁜 놈? 수년가법.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간다? 수년가법으로 가야죠. 재투자 시에도 뭐가 더 우월? 수년가법.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더 합리적?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대신에 돼요. 수년가는 가액, 수년가, 가액, 금액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죠. 근데 내부 수익률, 비율, 수익성 지수도 비율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거죠. 53번부터 시작해서 식사하시고 내용을 볼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약 반 나갔죠? 문제가. 근데 반 나간 게 아니에요. 앞에는 설명할 게 많아. 네? 뒤에는 하나하나 그냥 부동산 이용, 개발 뭐 등등등 해서 문제 탁탁탁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빨리 끝내려면 2시간만 해도 끝내는데 그렇게 막 달리진 않을 거예요. 되셨죠? 네, 식사하시고 저기 지금 뒤에 시계 보세요. 뒤에 시계로 10분까지 오세요. 3시 10분. 2시 10분까지가 아니라. 예, 3시 10분까지.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